네,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 상법 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된 지 한 이제 3년 차 좀 되는 것 같은데 드디어 상법,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첫 번째 원흉으로 꼽히던 중복 상장을 허용해주던 이게 상법에 대한 개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법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윤평론가님께서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랬어요. 이사는 지금까지 그 상법에서 두 가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고하는 의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하나는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선고하는 의무랑 충실의 의무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선고하는 의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베이 타왔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령 지금 회사에 그 올해 장사를 나가서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그 주주들 간의 의견이 갈리겠죠. 야, 나한테 배당을 더 많이 해줘. 응? 아니다, 투자를 더 하자. 아니면 투자를 더 하자.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유보를 하자. 이런 식으로 다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 선량한 관리자는 그 회사의 어떤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의 모든 사람 누구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잘못 투자를 했어요.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나는 지금은 투자해야 될 시점에 의해서 회사 경영이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잘못됐어요. 그럴 때 주주들은 지금 뭐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그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소송 거리 자체가 안 돼요. 뭐 왜 그러냐면은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고 못 되면 다 같이 못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선의 어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충실의 의무라는 건 뭐냐면 이해가 완전히 상충하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이걸 막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충실의 의무가 있어요. 이사의 충실의 의무는 어디에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와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신의 이익을 택하면 안 되고 회사의 이익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령 뭐 경업 금지라고 그러거나 자기 거래 금지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엔 주주 충실의 의무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주주들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이사하고 주주들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주주랑. 대주주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주주하고. 가령 뭐 물적 분할을 한다거나 그렇죠. 중복 상장을 한다거나 자신들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A란 B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합병을 할 때 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한 회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들 자체들은 뭐냐? 특정인 이사들 아니면 특정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라든지 이익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흥하거나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쪽은 이익을 보고 어떤 쪽은 손해를 배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막자는 게 지금 주주 충실의 의무 이걸 갖다가 집어넣은 배경이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충실의 의무는 여전한데 회사에서 주주까지 그 범위를 더 확대를 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통과의 의미를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실의 의무 대상을 이제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주주에게도 이제 충실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많이 됐는데 일단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뭐 이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제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이제 하나씩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소액 주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어떤 제도기 때문에 결국엔 주주를 위한 그런 조치였고 그다음에 또 사회이사의 명칭을 이제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또 사회이사인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액 주주들을 위한 이제 장치들을 이번에 많이 산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액 주주에 대한 이익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뭐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소액 투자자 그냥 쉽게 일반 투자자들이겠죠. 그런 분들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상법을 개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제서야 하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죠? 그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이 아니죠. 사실은 경영진들, 특히 또 좁혀서 말하면 대주주. 대주주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사회가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 주주 충실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같이 잘 살고 아니면 뭐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차라는 생각 자체를 갖다가 안 했던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건 내 거지. 왜 소액주주들이 니들이 뭐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그렇죠. 니들도 네 몫을 갖다가 주장하는 형식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게 강조돼 왔던 거고,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공상 옛날에 그 조선시대처럼 사실은 주인과 아니면은 뭐 이 종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실제 자체 그런 표현을 쓰신 분도 계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대주주에 의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진짜 그 황제처럼 아니면 전행이 공공운영이 이루어져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토를 달지 못하던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기업을 그 운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왜 토를 다냐 이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법인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내 거야.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 상장시켜야 돼서 상장시켜가지고 IPO를 한다거나 주식 공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들이 돈을 필요할 때는 IPO를 해서 돈을 갖다 왕창 끌어들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갖다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어떤 형태로서 그 어떤 관습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한국은 기업이 기묘한 구조인 거죠. 겉으로는 주식회사를 내세우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전통 사회인 것처럼 내가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 거야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를 한다 그러면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분할 기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뭐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기관 투자가 뿐만이 아니고 해외 자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을 주식회사인데 그 속살로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 오너가 전횡을 저지를 수 있는 데는 방어 장치가 없다는 거고 충실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전혀 제재 조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에 대한 불신감이 있고 이것이 전체적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시장 전체를 훼손해 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작에 했어야 됐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복형 위원장 같은 경우 오늘 기자회견 밝혔잖아요. 먼 길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이복형 위원장도 이제 필요한 점을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뭐 이번에 좀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글이나 테슬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중복 산장이면 지금 수백 개 기업 상장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뭐 유튜브 따로, 크롬 따로 뭐 다 했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걔네들이 그쪽에서 외국에서 보기에는 선진 그 자본시장을 가진 국가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주식회사인데 운용은 후지수에 시계 만드는 가족기업 같이 그러니까 실제 주주들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그냥 사팔만 하고 여기서 뭐 돈을 벌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영 용어 중에 제일 특이한 게 경영권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주식이고 한 주에 5만 원인데 경영진이 갖고 있는 주식은 이게 7만 원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2만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그게 사실 주가라는 게 오늘 시장이 마감했으니까 오늘 종가가 지금 가격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가격이 있다는 거는 대주주의 지분과 소액주주의 지분을 완전히 이제 신분을 달리 보고 있는 게 아예 그냥 자리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 전에 H증권이죠. 시총이 2천억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29%를 갖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2,500원을 넘겼어요. 네,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긴 해요, 사실. 이게 아니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선진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프리미엄이란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시장 외에 또 다른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시장 경제과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기업들도 변명을 좀 하자면 꼭 소송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2대만 넘어가면 남아가는 회사가 없어서 세금은 낼 테니까 이런 지분을 좀 지킬 수 있게 주식 장사는 좀 하게 해달라. 약간 이런 것들이 그 상속세를 놓고 보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지라고 했다가
또 여기 상법을 보면 아,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거든요. 이 두 개가 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상속세 특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또 대주주 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주주라고 세금을 더 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세율이 더 높고. 저도 그런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이 돼가지고 대주주들이 일반 주주들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의 네. 똑같이 같이 그 공동 운명차는 어떤 인식을 네.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특별 할증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손을 봐야 될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거는 먼저 진행이 되는 거고 법은 그 뒤로 수행을 해서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예, 사회 현상이 이제 바뀌었으면은 사실 그에 의해서 법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본회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이제 정부가 사실 올해 들어올 때 윤 대통령도 그랬고 그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여당과 정부는 중립으로 좀 바뀌는 것 같더니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예 반대쪽으로 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으로 조금 우회하는, 좀 약하게 하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상법을 개정하다는 식으로 약간 후퇴를 좀 해서 지금 본회의에 통과된 거는 그냥 원안대로의 상법 개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복현 금감원장이 처음에는 좀 반대 자본시장법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직을 걸고 이거 통과시키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무슨 생각이실 걸까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주주와 관련한 비상장사까지 그러니까 네. 120만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이제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장사 한 2,600곳만 하자라고 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확 실시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핀셋 규제로 이제 적은 범위에서만 그러니까 상장사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사실 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소송이 남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송이 과연 남발될까요? 라는 뭐 행동주의 펀드가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을 상황까지 가야 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소송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액주주가 발목을 계속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소송 비용이나 기간을 그렇게 많은 소액주주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네, 특정 그거 쉽지 세력들이 않죠, 그거. 감당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복현 위원장의 발언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이제 후진을 좀 이끌던 분이 갑자기 빠르게 멘트를 바꾸셔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윤평원님께서는 이제 이복현 회장의 본심은 뭔지 아니면은 또 이 지금 현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 6월에 퇴임이시니까 네.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 퇴임 이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관심 많으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네. 뭐 스탠스를 갖다가 뭐 정한 거 아닌가 뭐 그건 내 나름대로 그냥 추측이라요 불과하고. 네, 그렇죠. 예. 네. 사실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합병분할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답니다. 노력해야 한다. 네. 추상적이죠. 네, 그러니까 노력이 뭘 또 어디까지가 뭘 어디까지를 노력이라고 할 네. 거지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일반 주주의 공모심주 20%를 우선 배정한다. 네. 사실 미국 같은 이거 상상은 못 해요. 자회사를 갖다가 할 때 이베이가 페이팔 분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전부 다 주식 그만큼의 가치를 따져 주식을 나눠줬잖아요. 네, 그렇죠. 이베이 기존 주주들한테도. 이런 방식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직도 정근대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복현 그 금감원장도 사실은 뭐 중후부처는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좀 인식을 했다. 좋은 의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현 정부 그 어떻게 보면 대행 체제 하에서 이 법은 글쎄요. 저는 뭐 강력히 통과되기를 원하지만 네. 사실 현 정부 대행 체제에서는 거부권을 갖다가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여당 쪽에서도 그걸 주문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여당에서는 약간 반대쪽으로 스탠스를 네네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민주당 단독으로 이게 통과가 된 겁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예, 예, 예. 그렇다면 보통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면 이제 거부권 네네네네. 행사를 좀 많이 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합의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늘 얘기하는 소송이 남발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소송 당할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 회사들은 하루 매일같이 소송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처럼 물적 분할로 뚜렷한 그 손해가 확인될 때나 가능한 거지. 그냥 뭐 이사가 결정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소송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게 거꾸로 이제 뒤집어 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에서는 뭐 앞서서 이제 언급드렸던 M&A 할 때 결과적으로 마음대로 해왔다는 뜻이고 물적 분할도 마음대로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행동들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미지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축이 되겠지만 그 외에 뭐 작은 기업들 같은 뭐 경우는 별 분할할 문제가 것도 없는 그런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네. 이걸 포커싱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아 이제 왜 반대하는지 걸림돌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알 수가 거꾸로 있겠죠. 근데 그게 통과됐다고 뉴스 나왔을 때 지주사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예, 이 말인즉슨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이라는 변수가 있고 거부권을 행사 안 한다 하더라도 법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마감 떨이로 다 상장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주사를 막 사자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뭐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 폐지 업무상 배임죄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좀 딜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그거는 등가가 안 맞는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말씀하셨듯이 합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을 놓친 것 그래서 약간 합의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최성목 대행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투자자들을 좀 도와주는 그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는 두 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원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